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또 트럼프와 캘리포니아의 대결로 한번 첫 소식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트럼프가 집행을 중지시킨 해외부패 방지법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행할래 라고 해서 사실상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캘리포니아라는 거대한 주가 막아세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캘리포니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이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요, 미국의 모든 주들 중에 사실상 맏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힘이 센 주입니다. 맏형이라고 하면 뭐 미국이 처음에 생긴 도시들이 있는 그런 뉴욕이나 이런 뭐 보스턴이나 이런 게 이제 맏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돈 잘 벌고 힘센 주는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를 미국에서 만만히 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연방 정부라도요. 캘리포니아만의 GDP가요. 세계 5위 정도 됩니다. 미국, 중국, 뭐 독일, 일본 다음이 캘리포니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트럼프에게 정면으로 대든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1기 때도 그렇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체계적으로 트럼프에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요. 소셜 미디어 X에 16일 현지 시각,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뭐 17일 오전 정도 됩니다. 트럼프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반대해 가지고요. 연방 정부에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렇게 소송을 건 건 캘리포니아가 처음입니다. 왜냐?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아성이고요. 캘리포니아가 깃발을 들고 나가면 다른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기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주들도 따라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주들, 농산물이나 광업하는 데들이 좀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캘리포니아가 이제 부추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글과 영상을 함께 올렸는데요. 그는 도널드 트럼프는 파괴적인 관세 정책으로 우리 생애 최대 수준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런 관세를 의회의 동의 없이 바로 부과할 권한이 있느냐를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건데요. 영상에서 뉴섬 주지사는요.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제조업 지역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면서요. 현대 미국 역사에 가장 큰 세금 인상을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권한 행사에 캘리포니아만큼 큰 영향을 받는 주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는데 연방 정부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근거로 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과연 이 관세 인상에 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건요. 대통령이 주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쓰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상사태다. 이렇기 때문에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데 쓰는 건데요. 트럼프는 이 법을 이용해서 전체 관세를 그냥 기존보다 10배, 중국에 대해서는 245%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이 권한을 과연 적법하게 사용한 것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닌지 또 법정에서 확인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사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하고 관세를 60%까지 올린다라고 할 때도요. 그때도 이거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비상이 아니라 그냥 근원적인 구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이게 소송에 많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캘리포니아가 깃발을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격이 과연 캘리포니아 주만의 이득을 위한 것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뭐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에게요, 온 우주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도요, 온 미국과 온 세계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 지금부터 트럼프와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대선 출마에서 자신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빈 뉴섬은요, 캘리포니아의 재선 주지사고요. 당연히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트럼프와 대척점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캘리포니아가 성과를 거둔다면 게빈 뉴섬은 포인트를 여러 개 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게빈 뉴섬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서 앞으로
이제 출발입니다. 저번에 해외부패 방지법에 대한 적용을 캘리포니아에 하겠다라고 해서 트럼프의 캘리포니아가 막아서고, 또 다른 수많은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막아서겠다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출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건데요. 근데 트럼프와 게빈 뉴섬은 또 독특한 인연이 있습니다. 뭐 꼭 트럼프와는 아니지요. 게빈 뉴섬의 전처가요, kimberly guilfoyle이라고요.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스뉴스 진행자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들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뭐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나 좀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 내에서는요, 캘리포니아가 트럼프의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이제 약을 올리는 듯이 이제 시작을 했다면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자, 협상하자 뭐 이런 말을 해도 별무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동남아 순방에 나서고, 좀 지나면 EU 대표단을 중국 안에서 만나고요. 또 5월 달을 되면 러시아로 가서 전승절 가서 뭐 전쟁 중인데도 시진핑과 푸틴, 그리고 아마도 김정은까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려 할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 보폭을 넓히면서 우리가 미국을 포위하겠다라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작전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시진핑의 움직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에게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진핑 주석은요, 사실 이번 주 초에 베트남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이 국빈 방문을 하면서요,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나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공산당이고 베트남도 공산당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홍색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요, 우리 공산당끼리 잘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중국이요,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고 철도, AI 등 산업협력, 그다음에 안보협력, 남중국해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 6대 공동구상을 발표하고요, 총 45건의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철도개발위원회 설립을 해서 국경에서 하노이, 하이퐁을 잇는 대규모 철도 건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베트남은 중국과 전쟁을 치르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친하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베트남과 수교를 하고 하면서 베트남을 대중 포위망으로 끌어들인 게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46%란 어마어마한 상호 관세를 때리면서 베트남이 미국의 그 포위 전략에서 좀 빠져나오게 생긴 겁니다. 그 틈을 시진핑이 노려서 가서 45건의 협정을 체결하기도 하면서 한 거죠. 물론 뭐 이것 때문에 베트남이 바로 중국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베트남과 중국은 사실 한국처럼요, 수천 년간 대립해 오고 또 화합하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런 견제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시진핑의 의도대로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중국이 베트남에 손을 내밀면서 서로 함께 하자라고 내밀고 중국이 이제 포위망을 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간 게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24%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은요,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요. 그래서요, 시진핑 주석은요,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요, 안와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연대 강화를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시 주석은 말레이시아와 관계가 새로운 황금기에 접어들었고 지역 안정과 변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안와르 총리는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하면서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흔들리지 않는 친구이고 일방적 관세 부과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이렇게 커간 이유고, 그리고 무역을 잘 하는 이유는요, 미국이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쭉 이어지면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데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생산한 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이 그것마저 보고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관세를 대규모로 부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와 중국이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이익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중국이 말레이시아에 물건을 사주거나 말레이시아에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외교적으로 중국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물건을 중국에 팔아서 말레이시아 크게 이득 볼 게 많지 않은 거예요. 패권국이 되려면 패권국이 손해를 봐줘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고 중국의 물건 밀어내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중국과 함께 가기는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시진핑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발해서 다른 나라들을 인제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자기 쪽을 쪼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 중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떻게 변형돼 갈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발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재무장관이요. 유럽엔 관세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더 큰 위협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관세 때문에 난리인데 이 재무장관은 "아니다. 관세보다 더 위협적인 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요. 지난 15일 밀라노에서 열린 자산관리 행사에서요. 요즘은 무역 관세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미국의 암호화폐, 특히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확산은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요. 유럽의 금융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했다는데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은행 계좌 없이도 누구나 활용 가능한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되면서 유럽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체 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미국 은행 계좌가 없어도 그냥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실상 달러 거래를 유럽인들이 하게 되면 유럽의 통화 패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이 그 통화 패권을 만들기 위해서 EU를 만들고 유로란 걸 발행했는데 그 유로를 만든 힘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유로의 기축 통화 지위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르제티 장관은요. 통화가 불안정한 경제권의 시민들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유로존 시민들에게도 그 매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통화가 불안정한 경제권에서는 만약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요. 달러로 자신들의 급여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을 노렸는지 트럼프 가족들이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 패권이 더욱더 미국에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게 과연 이대로 될까라는 점은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규율하는 제재나 이런 벌 주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힘은 미국 정부의 힘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민간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게 생기지만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미국 중앙정부가 규율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변화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미국 밖에 큰 달러 시장이 생길 때도 '아 이거는 미국이 터치 못하는 시장이야.'라고 했지만 전 세계 송금이 전산화되고 스위프트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것도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스위프트는요. 결국은 미국이 그 컨트롤을 하게 되는 중위 국가가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달러의 힘과 미국 금융기관의 힘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자유롭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게 되지만 또 미국 중앙정부의 컨트롤 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어떤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달러화의 발전을 보면 그렇게 돼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금방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유럽에 더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유로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유로의 그 기축 통화 지위를 더욱 좀먹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 원화나 뭐 엔화나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원화보다는 또 지금 안 그래도 서학개미들이 많은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한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통화를 분산시키려는 게 있으면 원화 가치가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